안녕하세요. 행수기의 사연열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믿었던 20년 지기 친구와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지금은 당당히 홀로서기에 성공한 대구에 사는 50대 박수현님의 사연을 싣고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새 열차가 출발할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1부 균열의 시작. 그날은 아침부터 단체 예약이 많아 하루 종일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피곤했던 그날은 매니저에게 마감을 맡기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조금 부어 있었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그래도 며칠이 좋은 날이어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이와 함께 족발에 소주를 한잔하며 피로를 풀어볼까? 그런 평범한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내 결혼 생활에서 평범하다고 느꼈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야식을 함께 하자고 문자를 보내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 위겠거니 하고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록빛 잔디, 카트도로, 그리고 클럽하우스 뒤편 한적한 구석, 눈이 서서히 초점을 잡아가는 그 몇 초가 이상하게도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선명해지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남편 태성씨가 동호회 라운딩이 있다며 일찍 나갔던 그 주말, 저는 매장 예약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 가기 미안한데 다음엔 같이 가자. 괜찮아. 나도 요즘 체력이 딸리니까 다음에 같이 가. 사진 속 배경은 바로 그 골프장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후 처음 함께 라운딩을 배웠던 곳. 기념일마다 찾아가 웃고 떠들었던 그 클럽하우스 뒤편 나무 그늘이었습니다. 그늘 아래 세워진 카트 안에는 내 남편 김대성과 내 친구 최지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트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창문조차 올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소리 없이 꺼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이성이 먼저 반박했습니다. AI 합성일 수 있어. 조작된 사진일 수 있어. 하지만 번호판은 태송이 차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체형, 어깨의 손, 머리카락, 우리 둘이 처음 라운딩을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나무 아래였습니다.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의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억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태성과 처음 팟세이브를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 국밥을 먹으며 다음엔 어느 코스를 돌까 신나게 이야기하던 것들, 비가 와서 라운딩을 포기하고 카트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캔커피를 마셨던 그 오후, 그 장소에서 남편은 지은이와 그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한 그 주말에 우리들의 추억이 쌓인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리고 남편은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라운딩 어땠어? 에이, 동호회 사람들이 실력이 너무 좋아서 완전 쫄았어. 역시 당신이랑 둘이 다니는 게 제일 편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잠시 후 사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그것도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마다 배경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진은 우리가 자주 가던 그 골프장이었고 어떤 사진은 시외곽의 다른 골프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코스를 바꿔가며 다녔습니다. 사진들의 내용은 단순히 함께 라운딩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클럽하우스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차 안에서 찍힌 사진.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상의를 벗고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은 라운딩을 마치고 골프장 인근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에
날짜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날짜를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3월 14일, 태성이 거래처 접대 라운딩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대화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말에 거래처 골프 접대가 있어. 당신도 같이 가고 싶은데 이런 자리는 남자끼리 가야 해서. 그래, 알아. 잘 다녀와. 피곤할 텐데 무리하지 마. 역시 내 편은 당신밖에 없어. 하지만 그날 거래처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윤이와의 라운딩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골프 장갑까지 챙겨줬던 그 가방을 들고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들 중 하나에서 남편이 내가 선물한 빨간 골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생일에 제가 직접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그 모자를 쓰고 태성은 지훈이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4월 2일도 일치했습니다. 4월 27일도, 5월 9 주말도, 라운딩 날짜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내 일상을 방패 삼고 내 신뢰를 발판 삼아 짜인 계획,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7년 동안 나는 이 남자를 너무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를 너무나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두 사람에게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허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장소까지, 출입 시각까지 수개월에 걸쳐 기록한 사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제대로 응징할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세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선택지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응징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을 모두 신뢰할 수 없어요.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증거를 제공했는데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더 있습니다. 훨씬 더 추악한 것들이요. 먼저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세요. 절대로 티내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는 척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해집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나는 웃으며 남편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골프백을 메고 들어선 남편은 햇볕에 얼굴이 불그스름했습니다. 나왔어.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라운딩 하기 딱이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은 현관에 골프백을 세워두고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골프장 근처에 유명한 쿠키집이 있더라고. 거기서 샀어.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부드럽게 구겼습니다. 17년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그 익숙한 표정으로 그 표정을 짓는데 단 0.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고마워. 많이 힘들었겠다. 밥은 먹었어? 아니, 집에서 먹으려고. 뭐 있어? 족발 시켰어. 식탁에 마주 앉아 태성은 오늘 라운딩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동호회 사람들 스코어가 어땠는지 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전혀 다른 장면을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물한 빨간 모자를 쓰고 지윤이와 나란히 서 있던 남편의 모습. 우리들이 처음 파스웨이브를 했던 그 나무 그늘 아래 카트 안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하는 그 입이 사진 속 장면과 자꾸 겹쳤습니다. 손가락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밥그릇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수연아,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인다. 매장 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그래. 요즘 일이 좀 바빠. 별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편안한 표정으로 무심한 눈빛으로 족발을 먹고 있었습니다. 불륜이 들통날까 두려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라운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평범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맞다. 이번 주말에 우리 오랜만에 골프 라운드 돌까?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던 그 골프장에서 지훈이와 그러고 돌아온 남자가 이제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쉬고 다시 들이켜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내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골프? 좋지. 날짜 잡아봐. 나는 조용히 남편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아, 참. 우리 2호점 말이야. 뭔데? 지윤이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정산이 석 달째 안 되고 있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미루더라. 점장을 바꿔야 하나? 남편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밥을 씹던 입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정지였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좀 봐줘. 지윤 씨 요즘 힘든 일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유를 좀 줘. 당신 오랜 친구잖아. 그까지 정산 좀 넣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든 일? 당신이 알아? 둘이 연락이라도 해? 그게 아니라 힘드니까 정산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 내 생각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꼭 연락을 해야 하나? 둘이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남편이 어색하게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묻지도 않은 말을 스스로 척 꺼냈습니다. 지은이 이름을 꺼낸 순간 남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은이를 감싸는 것. 두 사람의 관계를 남편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무래도 매장을 위해 점장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지은이와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는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곧이어 낮고 작은 목소리가 새어났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문 앞에 섰습니다. 일단 조용히 있어. 내가 수습할게. 지윤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수연이는 내가 슬슬 달래볼게.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나만 믿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욕실에 숨어 전화하는 태성의 상대가 그 여자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달랜다고 했습니다. 나를 달랜다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달래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욕실 문을 당장 열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둘러댈 수 있는지를.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보자가 시킨 대로. 그날 이후 제보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연락 주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 잠든 척을 했습니다. 남편이 뒤척일 때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힘내? 응, 당신도. 그 평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고문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면서 모르는 척 대꾸해야 하는 그 시간이, 사랑했던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웃어야 하는 그 시간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 날씨 완전 좋네. 수연아, 우리 그 골프장 예약할까? 거기 8번 홀 벚꽃 필 때잖아. 나는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라운딩을 배운 그 골프장. 내가 선물한 빨간 모자를 쓰고 지훈이와 카트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던 바로 그 골프장. 응, 알아서 잡아봐. 거품이 묻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인내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제보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늦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연락을 못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지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이혼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움직이면 절반밖에 못 끝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보내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훈이 옆에 있는 남자가 남편 태성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하게 차려입은 처음 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번듯하게 차려입은 처음 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골프장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입맞추는 사진. 골프장 인근 호텔로 나란히 들어가는 사진. 클럽하우스 뒤편 어두운 구석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진까지 날짜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 태성과 또 다른 남자를. 이 남자 아내 연락처입니다. 직장 정보도 함께 보냅니다. 저도 당신처럼 크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당신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당신이 누군지 언제 알 수 있나요? 언젠가는 말씀드릴게요. 멀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시간이 없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2부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집 근처 휴대폰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매장을 나와 주차장 구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훈이와 그 남자가 골프장 주차장 차 안에 함께 있는 사진, 골프장 인근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 날짜까지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사진들. 나는 제보자가 알려준 그 남자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방금 개통한 두 번째 핸드폰으로. 사진만 전송했습니다. 설명은 달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나는 그냥 진실을 전달했을 뿐이야. 당신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아야 해. 나도 그 감정을 통과해 왔으니까. 전송 완료 표시가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 후회가 생길 자리에 이미 분노가 꽉 들어차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번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훈이와 그 남자의 사진들을, 그것을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남편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 내연녀가 자기 말고 또 다른 유부남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이용당한 남자라는 것을, 두 사람이 함께 다니던 그 골프장에서 지훈이는 또 다른 남자와 차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배신당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남편의 반응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을 가방 안쪽에 넣고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욕실 끝쪽에 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거실을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전 중이던 휴대폰을 집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TV를 바라보며 눈 끝으로 침실 쪽을 주시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은 자세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남자의 목소리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벽을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작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큰일 났어. 나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 미안해.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나가봐야 해. 태성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깨어 신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현관에 서서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는 곳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지윤이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감각을. 나는 2달 넘게 혼자 껴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편도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공평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서경찰서입니다. 김태성 씨 배우자 되십니까? 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최지훈의 자택에서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것.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가 2사람을 폭행했다는 것. 지윤이는 크게 다쳤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도 심각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것. 또 다른 남성, 지윤이가 만나고 있던 또 다른 내연남.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 남자와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함께 골프를 치며 웃던 그 여자의 집에서 또 다른 남자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되나요? 경찰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나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크게, 훨씬 빠르게 터졌구나 싶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재준 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뒤 2사람을 때렸어요. 남편분은 특수 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골프채라는 단어가 귀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골프채를 든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남편 태성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에서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앉아 있을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면회실 유리 너머에 남편 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말 없이 앉았습니다. 나 좀 도와줘. 제발. 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다 그냥 꾀임인 거야. 지윤이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라고. 같이 골프 치자고 먼저 연락하고 매번 그년이 주도한 거야. 나는 그냥 한 번 넘어간 게 계속 이어진 거지. 나도 피해자야, 수연아. 제발 변호사 좀 써줘.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 피해자, 그 단어가 유리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17년이야. 17년을 같이 살았잖아. 나 실수로 한 번 한 걸로 이걸 다 부술 거야? 우리 집도 있고 우리 매장도 있고 우리가 같이 읽어온 거잖아. 이혼하면 우리 다 무너져. 내가 나가면 다시 잘할게. 진짜로 다시 안 그럴게. 제발 우리 거 지키자.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이 남자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전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뭘? 처음부터 당신이 나한테 선물 받은 빨간 모자 쓰고 지윤이랑
우리 골프장에서 그러고 있었던 것도, 내가 못 간다고 했던 그 주말에 거기서 둘이 뭘 했는지도, 거래처 접대 핑계대면서 둘이 라운딩 다닌 것도 나 전부 다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랑 그 남자 사진 있잖아. 그거 당신한테 보낸 사람 나야. 순간 면회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종이처럼 하얗게. 뭐? 내가 그 사진을 보낸 거야? 그럼 이 모든 게 다 내가 꾸민 거잖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그 사진 안 보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사진을 보냈을 뿐이야. 골프채를 든 건 당신이고 그 집에 찾아간 것도 당신이야.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뭐가 억울하다는 거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표정을 나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래오래. 이혼소장은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남편이 유리 너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7년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혼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고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연기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보자였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추악한 진실. 처음부터 제보자가 예고했던 그것이 이제야 나오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이제 말해주세요. 조만간 직접 만나서 전달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달 넘게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이 사람의 말을 따라왔습니다. 나는 경찰서 앞에 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3부 The End. 주소를 검색하니 화면에 뜬 건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대구 외곽, 조용한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왜 하필 요양병원일까? 제보자가 환자라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를 간병하는 사람인 건가? 2달 넘게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옆 긴 의자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몸이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수연 씨 맞죠? 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 최지윤 전 남편 엄마예요.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이의 전 남편 오준혁. 5년 전 지훈이가 이혼했다는 것도 이혼의 이유가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어머니가 제보자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놀라셨죠? 앉으세요. 긴 얘기가 될 겁니다. 나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준혁이가 이혼하면서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뺏겼습니다. 수연 씨 친구 최지윤이 제 전 며느리였죠. 아들을 속여서 전부 재산을 뺏고는 이혼을 한 거예요. 제 아들은 이혼하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었죠. 이혼하고 나서 아들은 폐인이 됐어요. 술만 마시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방 안에만 있었죠. 그러다가 간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들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마른 눈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죽기 전에 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한 낌새가 많다고요. 골프 치러 간다고 자주 나가더니 들어올 때마다 뭔가 어색했다고. 근데 이미 다 뺏기고 이혼까지 한 데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네, 저도 억울해요. 내 아들도 죽어서도 억울할 테니 조사를 해봤죠. 준혁이 장례 치르고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몇 년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나오더군요, 줄줄이. 수연 씨 남편하고 또 다른 유부남하고 골프장마다 다니는 것들이 전부 찍혀서 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복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하고 증거를 모으고 나를 찾아내 하나씩 건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오랜 세월 시간을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혁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눈 감은 뒤에도 그 아이가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낡은 기계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증거예요. 이걸 드리려고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뭔가요? 최지윤을 속이려고 제가 치매인 척을 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애가 요양원을 찾아오더라고요. 효부인 척하면서요. 처음엔 왜 오나 싶었죠. 이혼한 시어머니를 왜 찾아와요? 그러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제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재산까지요? 아들 거 다 뺏었는데 시어머니 재산이라고 안 탐났겠어요? 그 애가 올 때마다 저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척 헛소리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켜서 베개 밑에 숨겨뒀어요. 그 애가 뭘 하든 뭘 말하든 증거로 만들어서 전부 담아두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그날도 왔어요.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가위 좀 깎아드릴까요? 역겨운 효부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눈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속으로 빨리 꺼져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최준 전화가 울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 사이로 지윤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매장명이 넘기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수연이가 나한테 맡긴 서류들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눈치채면? 오빠도 참 단담이 작다. 눈치 못 채게 음식에 수면제 타. 수면제 먹여서 깊이 재워놓고 그 다음에 수술한 것처럼 꾸미면 돼. 요소도 오빠가 대충 써놓고.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는 들리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수면제, 스스로 한 것처럼, 유서.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조립되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를 죽이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20년 친구와 17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 목숨값을 나눠 가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네, 제가 진짜로 연락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단순 바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에 나는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를. 아들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보자가 처음에 모르는 척하라고 했던 이유도,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전부 이것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차린 티를 냈다면 두 사람이 계획을 앞당겼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더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제 몸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들 따라가야죠. 암이 많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끝내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 못 가진 것 수연 씨가 끝내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나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나를 석 달 넘게 혼자서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이 증거로 반드시 그것들 대가 치르게 하겠습니다. 준혁 씨 못 가진 것.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줄이 주름진 볼 위로 흘렀습니다.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녹취 파일과 이말순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녹취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수현 씨, 이건 단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살인미수 공모에 해당해요. 즉시 고발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성과 최주인을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파일의 음성 분석 결과 통화자가 지훈이와 태성임이 확인됐습니다. 수면제 구매 내역, 유서 초안이 담긴 태성의 메모 파일까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계획의 실행 지점까지 갔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며칠만 늦게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윤이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녹취는 조작된 거예요. 저는 수연의 친구예요. 20년 친구를 제가 왜 해칩니까? 법정에서 그 말을 직접 들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친구라는 단어를 방패로 쓰는 이 여자가 경이로웠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이말순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날 요양원에서 처음 뵀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겨뒀고 최주윤이 살인을 모의하는 통화를 제 귀로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윤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을 나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태성은 살인미수 공모죄와 특수폭행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윤이도 살인미수 공모죄로 징역 12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나는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나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나를 보셨습니다. 어머니, 끝났습니다. 둘 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말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분이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준혁 씨 곁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했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새벽, 매장 앞에 섰습니다. 매장의 조명은 아직 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17년의 결혼이 무너진 자리, 20년의 우정이 썩어 있던 자리, 그 흔적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장의 조명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 열차의 주인공 박수연 씨,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평범한 일상과 행복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 같을 때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배신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한 건 박수연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박수연 씨의 새로운 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과 슬픔 그리고 위로를 태우고 종착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연을 싣고 행수기의 사연열차 곧 출발할게요. 지금까지 행자 숙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뿌뿌